자, 토론이 지금 뜨겁게 전개해서 약간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겸해서 좀 가벼운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기사 내용이 가볍지가 않네요. 보겠습니다. 7.0 강진 덮친 인니 휴양지 여진 130번, 최소 142명이 사망했다. 아, 이런 큰 지진이 어제 지금 사진으로 보면요. 이런 상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5일 저녁, 어제 현지 시간입니다. 5일 저녁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섬을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은 순식간에 낙원을 지옥으로 바꿨다. 여기 피해상이 좀 있습니다. 뭐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지진 사망자 수가 142명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200명 넘게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붕괴된 건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보니까요. 아마 오늘도 관련된 사진이 계속 나올 텐데 7.0 사진.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군요. 가벼운 뉴스를 좀 몰랐더니 이게 아주 무겁군.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네요. 자, 국제 뉴스 하나 더 보죠. 마두로 암살 시도, 자작극일 수도.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아마 이 시간에 소개했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서 드론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이 자칫 위험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 내용 좀 보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 6명을 검거하는 등 빠른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다. 친미 우익 콜롬비아 정부가 배우든다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거가 마땅치 않은데 범인을 하루 만에 6명을 잡았어요. 뭔가 그렇게 개운하지 않는데 베네수엘라 시끌시끌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로. 자, 이번엔 사회 기사 한 2건 정도 저희가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13개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4개월간의 활동에도 결국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체됐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낸 건가요? 여기 제목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체 결함이라는 걸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외부 영향이다라고 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개월을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원인.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하나 보죠. 이 내용도 계속 논란인데요. 탈북 직전 여종업원 5명이 도망쳤다. 추격받다 2명은 비행기에 못 탔다. 이건 무슨 영화 같은 내용입니까?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 이른바 이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이 국내 이 탈북 사건에 대해서 이 관련자 허강일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 주제와 관련돼서 요 내용이 좀 있군요. 자, 일단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식당 주인이 자신의 탈을 타고 추격에 나선 것이다. 이 식당 주인은 여종업원들이 탄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여종업원 2명은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자, 요거는 김철근 대변인께만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네. 요 북한 이 식당 종업원 탈북 문제 북한 쪽에서는 계속 뭔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사실상 뭐 기존 입장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문제 이거 계속 아마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기획 탈북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인권위에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커지고 있어요.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른바 북한으로 송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그래서 뭐 보이네요.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그걸로 판가름하겠다. 뭐 그런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정부 내에서 예.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 그 12명이 정말로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탈북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 기관의 무슨 뭐 개입이나 이런 여부 예. 이런 것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2사람의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럼 남해 남겠다, 예. 아니면 북에 가겠다, 예. 뭐 이런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선택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탈북자 문제는요. 이 탈북자 자체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서 참 통일부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을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사진 기사 중간에 조금 뭐 준비한 코너인데 사진 기사 한 2개 정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때로는 사진 자체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한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폭염에 덮친 폭우, 경향신문 사진인데요. 자, 어제입니다. 6일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강원 영동 지방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포 해수욕장 인근의 한 상인이 지금 이게 도로인가요? 하천인가요? 이렇게 순식간에 비가 오니까 이 도로가 이 하수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찼다는 얘기. 폭염에, 폭우에 도대체 이 하늘의 날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아, 이 전기요금 문제군요. 에어컨들 많이 트시는데 전기요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청구서가 벌써 발송되기 시작했다는데 그 청구서 내용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 사진에 보면요.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3장의 고지서가 있는데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맨 왼쪽에는 37,000원 수준인데 가운데 거는 57,000원 그리고 이쪽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전기 사용량은요. 한 2배 좀 못되게 늘어났는데 요금은 굉장히 꽁충꽁충 찌군요. 확실히 누진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 여기서 좀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7월,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제 지시했습니다. 자, 어제 회의에서 지시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우선 7월과 8월 2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논란이 되고 일단은 뭔가 정부가 오늘 해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2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7, 8월 누진제를 좀 완화하면 전기요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쪽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 검침일 바꿔 누진제 폭탄 피하세요. 이건 뭘죠? 여기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지정을 하는 지금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요. 이 검침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이건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으네요. 자, 요 내용도 좀 보죠. 예컨대 매월 15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7월 15일에서 8월 14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물게 되는데 이게 자칫 누진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누진제 폭탄을 맞을 여지가 크다. 반면 매월 말이나 초에 검침을 하는 가구는 2개월에 걸쳐 전력 소비량을 분산할 수 있어 누진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그러네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이면요. 한 달인데 전기 참 많이 쓰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요금을 7월 통째로, 8월 통째로 하게 되면은 누진제가 좀 분산이 돼서 전기 요금을 여기 이 기사대로면 거의 2배 가까이 요금을 줄일 수 있다네요.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왜 이제서야 하는 겁니까? 한홍 부단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대증적 방안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 이런 쪽인데요. 200kg가 넘으면 2배, 또 400kg가 넘으면 애초에 기본에 있어서 이제 3배 이렇게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산업용에는 또 그런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불평등이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록적인 115년 만에 폭염이 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냉방으로 인한 전기료는 그 대책이 그 재해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해로 아마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많거든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전기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평등을 시정을 해서 애초에 누진제 자체를 가정용에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처럼 115년 만에 폭염에 대비해서 전기세를 뭐 누진제 일시적으로 그걸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해 준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있는 불평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국회에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아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안들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있어요.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경수 지사건 이런 건건 등으로 국회가 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참 좀 소홀히 나는다는 느낌. 아주 중요한 수 없습니다. 민생 법안 중에 하나인 거죠. 전기세 누진제 폐지 법안. 국회나 정부나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돌아온 노무현의 사람들. 검증된 리더십인가 아니면 정치적 동맥 경화인가.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평가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지금 여기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해찬, 김진표 여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김병준 한국당 혁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평화당의 새 당대표, 손학규도 바른미래 당권 도전. 마침 오늘 네 당 관계자분이 다 나오셨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랜 경륜과 자질 확인 이런 평가가 있지만 문퀴즈 새 정치 세력 없어 한계다. 낡은 올드보이 출사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 사진이 쭉 있는데 이분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7명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조대진 부위원장, 노무현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김진표 당권 도전자 2명을 딱 지목을 했습니다. 노무현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다른 기사입니다. 근데 뭐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아까 사진에 나오신 분 뭐 그 평가를 하자면 우스갯소리로 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계셨던 분들이 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그 정도로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그 변화하는 욕망을 좀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맞는 정치인들도 조금 신진 세력으로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은 동맥경화가 왔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안 흐르고 멈춰져 있다는. 피가 안 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이 드신 다선수의 그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너무 전방에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어떤 정권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예. 그런 연륜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예. 마냥 나이가 먹었다고 뒤로 물러나라는 건 모자라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나이만 들었고 뒤로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지는 이제 국민이 선택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부위원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 귀에는 약간 좀 뭔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설명을 좀 일부러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지금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얘기가 여기 이제 노무현 사람들 잠깐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제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그 김병준 부위원장 얘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사람들이 등판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좀 보시죠? 뭐 이분들 7분의 얼굴을 보면 네.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적으로는 네. 대선배이시자 존경하는 원로들이시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배시겠네요. 선배시죠. 진짜. 예. 근데 요 7분의 나이를 더하면 500살에 가까워요. 500살. 그새 또 더하셨습니까? 네. 그걸?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경륜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또 국가가 특히 예. 위험할 때는 그런 경륜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이분들이 앞서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세대 교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씁쓸하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 좀 뚜렷한 반응을 오늘 보이신 것 같고요. 자, 김천글 대변인께서는 지금 손학규 전 지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나 아무튼 손학규 전 고문께서 이번에 또 바른미래당 당권에 등판하신다고 지금 내일인가 내일 정도로 아마 뭐 출마선 예정돼 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올드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공교롭게 2007년도에 그 예.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예.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이해찬 지금 예. 저 민주당 당권 후보, 예. 그다음에 정동영 지금 대표가 되셨죠. 그다음에 손학규 저 바른미래당 출마할 대표 손학규 전 후보. 고문께서는 뭐 노무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올드보이란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의 7분을 보니까요. 예. 사실은 2분 빼고 예. 5분은 DJ 사람입니다. 그래요 또? 네. 이 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13대 국회에 처음 그렇죠. 등원을 했던 분이고 이낙연 뭐 그다음에 예. 송영길, 문희상, 예. 정동영이 다 DJ가 발탁한 예, 분들인데요. 잠깐만 제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예. 없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하죠. 왜 도대체 이럴까? 역대 그 직선제 13대 예. 국회 이후로 새로운 신진 세력이 그 대거 영입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14대 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의 당시에 그 예. 보수 색채를 좀 중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신진 세력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끌어들인 분들이 이재호, 김문수 등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그 세력을 수역을 했고요. 그럼 1996년을 말씀하시는 92년. 92년. 네. 92년이고요. 96년입니다. 96년. 15대. 96년. 그렇죠. 예. 14대입니다. 예. 그리고 DJ 때는 이제 그 이른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지금 그 여기 나오는 정동영, 추미애 대표, 예. 김한길 전 대표, 예. 김영환 전 예. 장관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이제 지금 저 천정배 예.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15대 때 대거 들어오고 예. 그때 세력으로 들어오는 전문가 예. 세력으로 들어오고 16대 때는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다 들어옵니다. 예. 이른바 386 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임종석 실장, 뭐 이인영 의원, 예.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요. 예. 그 2000년도 이후에 예. 지금 우리 정치의 매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초선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예. 인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지만 세력으로서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 정치권에서 그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2000년도에 들어왔던 그 386 세대 중에 지금 사진에 유일하게 한 사람 들어있네요. 송영길 의원 들어있는데 이분이 컷오프를 겨우 통과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표 주자격이죠. 예.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다음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든 야든 예. 각 정당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아마 그 세력으로서 수혈하는 예.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그 우리 정치에 있어서 우리 이재용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웅 생각합니다. 부단장께서는 정동영 새 대표가 네. 출범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뭐 예. 연세로 예. 뭐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권, 예.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예. 사실은 국민의 정부를 빼놓고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그 정권을 지나놓고 평가를 할 때는 성공한 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정권에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된 건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물러나라 이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일 텐데 예. 그 어찌 됐건 간에 아주 제가 보기에 누구라고 이제 이게 부정적인 예, 예. 평가여서 말씀드리기는 예, 예.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네요. 물러가야 좀 되는 것이 예. 맞고 그렇게 이렇게 특징 예, 예. 지워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밀고 오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리고 다른 당 예, 예. 분이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새로운 세력으로 밀고 오는 그런 예. 뭐라 그럴까 시도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작용으로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예. 어찌됐건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아까처럼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은 물러나게 해주는 것이 예. 맞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쭉 밀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아직 그런 신진 세력의 대두가 정확하게 이런 노도와 같이 밀고 오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옛날 인물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포진해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설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물건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오래된 물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골동품이 있고요.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등판하신 분들은 골동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중고품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정치 기사 하나 좀 더 보죠. 자, 방금 나왔던 인물에 대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국당 이 모양 만든 게 공천권. 내게 줘도 행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혹시 총선 대선 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권력의 무게 감당 못한다. 일단 안 나간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분께 이 한국당과 좀 가깝다는 두 분께 일단 이재용 전 한국당 의원께서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진짜 총선 대선 이런 데 출마 앞으로 전혀 안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석에서 여쭤보면요. 예. 안 할 거다라고 안 할 말씀하셨습니다. 거다. 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서 인터뷰 내용도 그러네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 그 내용들이 예. 일단은 일맥상통한다. 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제목을 보면은 예. 이 공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은 문제였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20대 총선 때부터 당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 가장 컸던 게 이제 공천 파동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요번 지방선거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은 공천 파동이라는 예.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이 공천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되는 모습이 한국당에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이 쥐어져도 뭐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뭐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아니 일단은 본인이 그 얘기는 했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은 바꿀 수 있다. 당협위원장 바꾼다는 얘기는 공천권하고도 많이 연관을 짓기 때문에 뭐 공천권을 행사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당협위원장 바꾸겠다는 말씀은 그것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보시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총선 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안 가고. 그럼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전 옆에 계셔서 가깝다고 했습니다. 예. 예, 거리는 가깝습니다. 예. 저는 출마한다에 한 표. 출마한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예. 총선이나 대선에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본인의 속내가 있더라도 부yon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권 문제는 이재영 의원 얘기했듯이 예. 일단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예. 총선 때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운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권은 굳이 자기가 할 바가 아니 그리고 아니 본인 출마 가능성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명백히 하다 보면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때가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좀 너무 곡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네. 결국은 내년 초중반쯤이면 비대위가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예.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비대위 체제로 다음 총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의 출마 여부나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본인이 얘기를 해서 지금 당내 친박 비박 간의 그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권한 밖에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행보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 뭐 전망을 좀 두 분이 좀 다르게 해주셨는데 어떤 전망이 많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관련 기사 보겠는데요. BMW 기사가 있네요. 연일 지금 뭐 관심의 대상이고 있는데요. 국토부 긴급 진단 받은 BMW 10%는 위험 소지 있다. 아니 진단을 받았는데 10%나 위험하다고요?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BMW 측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사고 파악하고 원인 조사를. 아니 왜 그럼 원인 조사를 해왔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조사만 합니까? 이렇게 불이 나도록. 자 여기 보면요. 사고 원인은 EGR 요 부품입니다. 냉각수 누출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는 집단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 사진 보면요. 어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사를 보죠.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8만 명이 먹는 많이 드시는 거네요. 이 약은요. 고혈압약 59종소도 발암물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요. 중국산 원료로 국내 업체가 만든 발사르탄소도 검출, 판매 중지됐다. 식약처 320mg씩 3년 먹으면 1만 1,800명 중 1명꼴로 발암 가능성. 일단 뭐 이게 1만 1,800명 중요한 게 아니라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면요.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인 원료 의약품에 이어 그러니까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 이어 중국에서 원료 물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일부 고혈압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중국 쪽에서 뭔가 이게 원료 물질을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발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기사들 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폭염 얘기인데요. 아까 이 폭염 속에 강원 영동 지방에 물폭탄이 들어왔다는데 이유를 좀 보죠. 뭐 물폭탄 본 거는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고요. 여기 보면요. 백두대간을 넘은 뜨거운 서풍이 서늘한 북동풍을 만나 강한 비를 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의 이 하늘 상황이요.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전해주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좀 재미있어 보여서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코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서울대공원에 있는 아주 큰 코끼리인데요. 평소 건강하던 서울대공원의 코끼리가 지난 5일 갑작스럽게 폐사했다. 죽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근 폭염이나 발전기 스트레스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단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왜 죽었는지. 이게 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뭐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이죠. 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빡빡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보를 담당한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CVID 완전한 핵폐기를 말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성명에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성명을 내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갔는데 이번엔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재영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랬을까요? 이게 왜 이번엔 빠졌을까요? 이게? 저는 그 CVID의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북한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국제회의에서 성명서가 나올 때는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지금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컸고 그 CVID가 빠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용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북한이 영향을 했다고 하면 미국이 이제 북한 쪽과 대화 국면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번엔 좀 빼고 조금 더 지켜보자. 아마 이런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